코스모스 2편, 실제로 이 2편부터가 코스모스의 줄거리야. 오케이, 시작해보자. 코스모스의 바닷가에서 맨 처음에 창조된 사람들은 흉악한 웃음의 마법사, 밤의 마법사, 야만인, 어둠의 마법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들은 지혜를 부여받았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이들이 눈을 떠 세상을 둘러보자 그 즉시 모든 것을 인지하였으며 거대한 천구와 땅의 둥그런 얼굴도 모두 알아보았다. 괄호. 그러자 창조주께서 입을 여셨다. 괄호 닫고. 저들은 전지하구나. 이제 저들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저들의 눈길이 가까운 곳에만 이르게끔 하고 땅의 얼굴도 조금씩밖에 보지 못하게 하리라. 저들은 우리 손에서 나온 한갓 피조물 아니던가. 저들마저 신이 된 데서야 어디 말이 되겠느냐. 하이픈 퓨체 마야의 성전 포볼 부후. 네가 넓은 땅 위를 구석구석 살펴 알아보지 못한 것이 없거늘 어서 말해보거라. 빛의 전당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어디냐? 욥기. 나의 위험을 찾을 곳은 우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사고의 제어 기지에서 찾아져야 합니다. 내가 세상들을 차지했더라면 더 가질 것이 없습니다. 우주는 공간을 온통 둘러싸서 나를 원자 알갱이 하나 삼키듯이 먹어버립니다. 나는 생각함으로써 세상을 이해합니다. 하이픈 블레즈 파스칼 팡세. 알은 한정되어 있지만 무지는 끝이 없다. 지성에 관한 한 우리는 설명에 불가능한 끝없는 무지의 바다 한가운데서 떠있는 작은 섬에 불과하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그 섬을 조금씩이라도 넓혀 나가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다. 토머스 헉슬리 1882년 7년. 코스모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 모든 것이다. 코스모스를 정관하노라면 깊은 울림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나는 그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아득히 높은 데서 어렴풋한 기억의 시면으로 떨어지는 듯한 아주 묘한 느낌에 사로잡히곤 한다. 코스모스를 정관한다는 것이 미지 중에 미지의 세계와 마주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울림, 그 느낌, 그 감정이야말로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하게 되는 당연한 반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인류는 영원히 무한의 시공간에 파묻힌 하나의 점, 지구를 보금자리 삼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주제에 코스모스의 크기와 나이를 헤아리고자 한다는 것은 인류의 이해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무모한 도전일지도 모른다. 모든 인간사는 우주적 입장과 관점에서 바라볼 때 중요키는커녕 지극히 하찮고 자질구레하기까지 가다. 그러나 인류는 아직 젊고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으로 충만하며 또한 대단해서 될성식품 떡잎임에 틀림이 없는 특별한 생물 종이다. 인류가 최근 수천 년 동안 코스모스의 자신의 위상과 코스모스에 관한 코스모스에 관해서 이룩한 발견의 폭과 인식의 깊이는 예상 밖의 놀라움을 인류 자신에게 가져다 주었다. 우주 탐험,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은 설렌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다. 진화는 인류로 하여금 삼라만상에 대해서 의문을 품도록 유전자 속에 프로그램을 잘 짜 놓았다. 그러므로 안다는 것은 사람에게 기쁨이자 생존의 도구이다. 인류라는 존재는 코스모스라는 찬란한 아침 하늘에 떠다니는 한 점 띠끌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인류의 미래는 우리가 오늘 코스모스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가 이제 떠나려는 탐험에는 회의의 정신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상상력에만 의존한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세계로 빠져버리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탐험은 상상력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여정의 연속일 것이다. 회의의 정신은 공상과 실제를 분간할 줄 알게 하며 억측의
실현성 여부를 검증해준다. 코스모스는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보물창고로서 구우아한 실제, 절묘한 상징관계, 그리고 기묘한 작동 원리를 그 안에 모두 품고 있다. 코스모스를 거대한 바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구의 표면은 곧 바닷가에 해당한다. 우주라는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이 바닷가에 서서 스스로 보고 배워서 알아낸 것이다. 직접 바닷물 속에서 들어간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그것은 겨우 발가락을 적시는 수준이었다. 아니, 기껏해야 발목을 물에 적셨다고나 할까? 그 물은 시원해서 좋다. 그리고 저 바다는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듯하다. 우리가 바로 이 바다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저 깊은 곳으로부터 알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근원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간절하게 품는 것이다. 비록 우리의 이러한 갈망이 미지의 신들의 심기를 불편케 할지언정 그것을 불경스럽다고만 탓하지 말자. 코스모스는 너무 거대하여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길이 단위인 미터나 마일로는 도무지 그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다. 미터나 마일은 지상에서 쓰기에 편리하도록 고안된 단위일 뿐이다. 천문학에서는 그 대신 빛의 빠른 속도를 이용하여 거리를 잰다. 빛은 1초에 약 18만 6천 마일 또는 30만 킬로미터, 즉 지구 7바퀴를 돈다. 빛은 태양에서 지구까지 8분이면 온다. 그러므로 태양은 지구에서 약 8광분, 광년만큼 떨어져 있다. 빛은 1년이면 10조 킬로미터, 약 6조 마일을 간다. 천문학자들은 빛이 1년 동안 지나간 거리를 하나의 단위로 삼아 1광년이라고 부른다. 광년은 시간을 재는 단위가 아니라 거리를, 그것도 엄청나게 먼 거리를 재는 단위이다. 지구는 우주에서 결코 유일무이한 장소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곳은 더더욱 아니다. 행성이나 별이나 은하를 전형적인 곳이라 할 수 없는 까닭은 코스모스의 대부분이 텅 빈 공간이기 때문이다. 코스모스에서 일반적인 곳이라고 할 만한 곳은 저 광대하고 냉랭하고 어디로 가나 텅 비어 있으며 끝없는 밤으로 채워진 은하 사이의 공간이다. 그 공간은 참으로 괴이하고 외로운 곳이라서 그곳에 있는 행성과 별과 은하들이 가슴 시리도록 귀하고 아름다워 보인다. 코스모스의 어느 한 구석을 무작위로 찍는다고 했을 때 그곳이 운 좋게 행성 바로 위일 근처일 확률은 10-33승이다. 괄호 열고 이 숫자는 1 다음에 0이 33개나 붙는 큰 수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 10의 마이너스 33승, 즉 10분의 33승 분의 1 이란 10의 33승 번 시도해야 그런 일을 한 번 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옮기니 괄호 닫고. 우리가 살면서 일어날 확률이 그렇게 낮은 일이 다시 우리가 살면서 일어날 확률이 그렇게 낮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 일에 매혹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고귀한 곳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에서 본다면 바닷물결 위의 흰 거품처럼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희미하고 가냘픈 덩굴손 모양의 빗줄기가 암흑을 배경으로 떠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이것이 은하다. 이들 중에는 홀로 떠다니는 고독한 녀석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은하단이라는 집단을 이루며 한데 어울러져 거대한 코스모스의 암흑 속을 끝없이 떠다닌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코스모스의 가장 거시적인 모습이며 여기가 바로 성운들의 세계이다. 지구에서 80억 광년 떨어진 지구에서 80억 광년 떨어진 곳, 우리가 우주의 중간쯤이라고 알고 있는 머나먼 저곳이
성운들의 세상이란 말인가. 은하는 기체와 티클로 별로 이루어져 있다. 수십억 개에 이르는 별들이 무더기로 모여 은하를 이룬다. 별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태양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은하 안에는 별들이 있고 세계가 있고 아마도 각종 생명이 번성한 자연계가 있고 지능을 소유한 고등생물의 집단이 있으며 우주행을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고도의 문명 사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은하를 멀리서 바라보면 은하가 아기자기한 것들을 모아놓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보인다. 그것은 조개 껍데기나 산호 조각처럼 코스모스라는 바다에서 자연이 영겁의 세월에 걸쳐 조탁하며 만들어낸 예술품이다. 우주에는 은하가 대략 1000억 개가 있고 각각의 은하에는 저마다 1000억 개의 별이 있다. 모든 은하를 다 합치면 별의 숫자는 10의 11승 곱하기 10의 11승, 즉 10의 22승 개나 된다. 게다가 각 은하에는 적어도 별의 숫자만큼의 행성들이 있을 것이다. 별이라는 것은 반짝반짝 빛을 내는 것, 태양 이런 거. 이토록 어마어마한 수의 별들 중에서 생명이 사는 행성을 아주 평범한 별인 우리의 태양만이 거느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다시 이토록 어마어마한 수의 별들 중에서 생명이 사는 행성, 지구는 행성, 별은 오직 태양만, 행성을 아주 평범한 별인 우리의 태양만이 거느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코스모스의 어느 한 구석에 숨은 듯이 박혀있는 우리에게만 어찌 그린 행운이 찾아올 수가 있을까? 우리의 특별한 행운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주가 생명으로 그득그득 넘쳐난다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더 그럴듯하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아직 모른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한 탐험을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다. 80억 광년쯤 떨어진 곳에 저는 우리 은하수 은하가 속해 있는 은하단이 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니 태양이나 지구는 더 말할 나위 있겠는가.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가 생명이 서식한다고 알고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다. 그렇지만 지구는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조그만 바위덩어리에 불과하다. 간신히 태양빛을 반사하고 있기에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그 존재를 알아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코스모스 항에는 지구의 천문학자들이 국부은하군이라고 부르는 곳에 곧 다다른다. 국부은하군은 지름이 몇백만 광년 정도 되고 10개에서 20개의 은하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 유별나지 않은 아주 소박한 은하단이 하나 있다. 그리고 그 안에 M31이라는 은하가 있는데 지구에서는 안드로메다 자리에서 관측된다. M31은 별과 티끌과 기체가 모여서 거대한 바람개비 모양을 하고 있는 나선 은하로서 작은 위성 은하를 둘 거느리고 있다. 다시 M31은 별과 티끌과 기체가 모여서 거대한 바람개비 모양을 하고 있는 나선 은하로서 작은 위성 은하를 둘 거느리고 있다. 이 두 개의 외소 타원 은하를 붙들고 있는 힘이 중력인데 나를 의자에 앉아 있도록 붙들어주는 힘도 중력이다. 우주에서는 똑같은 자연 법칙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여행은 지구로부터 200만 년 광년의 거리를 통과했다. M31을 너머로 그와 비슷한 모양의 나선 은하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나선팔을 천천히 2억 5천만 년마다 한 번씩 돌리는 바로 우리 은하수 은하이다. 이제 우리는 인류의 보금자리 지구에서 4만 광년쯤 떨어진 곳에 와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은하수 은하의 중력에 붙잡혀 은하 중심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지구이므로 은하수 은하의 가장자리 나선팔의 한쪽 끝
은하 변두리의 이름 없는 장소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나선팔 안은 물론이고 나선팔과 나선팔 사이를 지나다 보면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이 모인 지극히 아름다운 집단들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간다. 그 집단들 중에는 비눗방울처럼 가냘프게 생겼으면서 태양 1만 개 또는 지구 1조 개나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 있다. 또 천체들 중에는 크기는 작은 마을만 하지만 그 밀도는 납의 100조 배나 되는 것들도 있다. 태양처럼 홀몸인 별도 있지만 동반성과 함께하는 별이 더 많다. 별들은 주로 두 별이 서로의 상대방 주위를 도는 하나의 쌍성계를 이룬다. 그리고 겨우 별 셋으로 이루어진 항성계에서 시작하여 연남은 별들이 엉성하게 모여있는 성단, 수백만 개의 구성을 뽐내는 거대한 구상성단까지 천차만별의 항성계들이 은하에 있다. 쌍성계들 중에는 두 구성별이 맞닿을 정도로 가까워 상대방 별의 물질을 서로 주고받는 근접 쌍성계들도 있다. 대부분의 쌍성계에서는 두 별이 태양과 목성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초신성같이 저 혼자 내는 빛이 은하 전체가 내는 빛과 맞먹을 만큼 밝은 천체가 있는가 하면 블랙홀같이 겨우 몇 킬로만 떨어져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별이 있다. 밝기만 보더라도 일정한 빛을 내는 별이 있는가 하면 불규칙적으로 가물거리는 별이 있고 틀림없는 주기로 깜빡이는 별도 있다. 다시 우아하고 장중하게 자전하는 별이 있는 반면 팽이같이 지나치게 빨리 돌다가 제 형체마저 찌푸리는 별들도 있다. 대개의 별들은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내지만 어떤 별은 하도 뜨거워서 엑스레이 선이나 전파를 내기도 한다. 푸른색의 별은 뜨거운 푸른색의 별은 뜨거운 젊은 별이고 노란색의 별은 평범한 중년기의 별이다. 붉은 별은 나이가 들어 죽어가는 별이며 작고 하얀 별이나 검은 별은 아예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별이다. 이렇게 다양한 성격의 별들이 우리 은하 안에 4천억 개 정도가 있다. 이 별들이 복잡하면서도 질서정연하고 우아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이 많은 별들 중에서 지구인들이 가깝게 알고 지내는 별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태양 하나뿐이다. 항성계들은 이웃 항성계와 수천 광년의 거리를 사이에 둔 채로 격리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들 하나하나가 우주의 외딴 섬인 셈이다.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섬들 중에서는 진화 단계에서 지성을 갖추게 된 생물들이 태어난 곳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저마다 제가 살고 있는 알량한 행성이나 변변치 못한 별 연함은 걔가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 것이다. 인류는 지구에 고립된 채로 성장해 왔으나 이제는 서서히 그것도 제 스스로 코스모스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런 별 중에는 수백만 개의 크고 작은 암석 조각으로 둘러싸인 별들도 있을 것이다. 이 돌덩이들은 진화를 못한 초기 단계의 행성의 계이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태양계와 비슷한 행성계를 갖춘 별들도 있을 것이다. 그 행성계의 외곽에는 고리를 걸치고 얼음 위성을 거느린 거대한 기체 행성들이 있고 가운데로 갈수록 더 작고 따뜻하며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을 가진 세계들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행성들 중 하나에는 지적 생물이 진화해 행성 표면을 대규모로 개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코스모스에서 사는 우리의 형제이고 자매이다. 그들은 지구의 인류와 어떻게 다를까? 겉모습은 어떻고 신체의 생화학적 메커니즘, 신경생리학적 구조, 역사, 정치, 과학, 기술,
예술, 음악, 종교, 철학은 어떠할까? 언젠가 우리는 저들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구에서 일광년 떨어진 지구의 뒷마당에 이르렀다. 거대한 눈덩이들이 태양을 둥글게 에워싸며 무리를 이루고 있다. 혜성들의 고향이다. 얼음과 암석과 유기 분자가 이 혜성들의 핵심 구성 성분이다. 지나가던 별들의 중력이 심심치 않게 이들을 슬쩍슬쩍 건드리면 그때마다 얼음 덩어리들 중에 하나가 태양계 안쪽으로 날아간다. 그러면 태양의 열이 얼음을 증발시키고 얼음 덩어리에서 아름다운 혜성의 꼬리가 길게 뻗어 나온다. 자, 이제 태양계의 행성에게로 다가가 보자. 행성은 혜성보다 좀 더 큰 세계이다. 이들은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서 거의 원형의 궤도를 따라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그리고 주로 태양광선에서 열을 공급받는다. 명왕성은 메탄 얼음으로 덮여 있는 행성으로 카론이라는 대형 위성을 하나 거들리고 있다. 태양광선을 광선을 멀찍이서 받는 명왕성에는 태양이 칠흑이 어둠 속에서 작게 빛나는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해왕성, 천왕성, 태양계의 보석인 토성, 그리고 목성은 거대한 기체 덩어리들이다. 이 목성형 행성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얼어붙은 위성들을 주르르 거느리고 있다. 기체 행성들과 거대한 빙산 덩어리들이 공전하는 지역을 지나 태양 쪽으로 향하여 따뜻한 내행성계로 들어가며 우리는 그곳에서 암석지대를 만나게 된다. 예를 들어 붉은 화성에서는 화산이 솟아오르고 깊은 협곡이 입을 쩍쩍 벌리며 어마어마한 규모의 모래 폭풍이 행성 전체를 휘감는다. 어쩌면 화성에는 아주 단순한 생물이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모든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태양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이다. 태양의 중심에는 수소와 헬륨, 기체가 핵융합을 반응을 일으키는 용광로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용광로가 태양계를 두루 비추는 빛의 원천인 것이다. 드디어 기나긴 여행이 끝나고 우리는 작고 부서지기 쉬운 청백색의 세계로 돌아왔다. 우리의 상상력이 아무리 대담하게 비약한다 한들 지구를 코스모스라는 광대한 바다와 대등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구는 광막한 우주의 미아이며 무수히 많은 세계 중의 하나일 뿐이다. 지구가 우리에게만 의미심장한 곳일지 모르겠지만 어쩌랴 우리의 보금자리요 우리를 길러준 부모가 지구인 것을. 이곳에서 생명이 발생하여 진화했으며 인류도 이곳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지내고 성년으로 자라는 중이다. 바로 여기에서 인류는 코스모스 탐험의 열정을 키웠으며 아무런 보장 없이 고통스러운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고 나아가고 있다. 행성 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푸른 질소의 하늘이 있고 바다가 있고 서늘한 숲이 펼쳐져 있으며 부드러운 들판이 달리는 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구는 생명이 약동하는 활력의 세계이다. 지구는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가슴 시리도록 아름답고 귀한 세상이다. 지구는 이 시점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유일한 생명의 보금자리이다. 우리는 공간과 시간을 헤쳐 우주를 두루 다녔다. 그렇지만 코스모스의 물질이 생명을 얻어 숨을 쉬고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곳은 이곳 이외에는 아직 찾을 수가 없었다. 이곳은 확실히 물질이 인식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곳이다. 이와 비슷한 세계가 우주 곳곳에 흩어져 있겠지만 그곳들은 우리가 앞으로 찾아야 할 희망의 대상이다. 위대한 탐험은 바로 여기 지구에서 시작될 것이다. 인류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100만 년 이상의 긴 세월에 걸쳐 걷어들이고 축적해놓은 지혜로 우주 탐험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 지구란 말이다. 오늘날 우리의 위대한 지성들과 동시대를 살고 있다. 그들은 명석하며 호기심으로 가득 찬 용기 있는 인물들이다. 한 발 더 나아가 현대는 학구적 탐험의 정신을 높이 사는 시대이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 정신과 함께 할 수 있다니 얼마나 큰 축복일까.
돌이켜보건대 인류는 별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잠시 지구라 불리는 세계에 몸을 담고 살고 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원초적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감히 그 기나긴 여정의 첫 발을 내딛고자 하는 것이다. 인류 문명사에서 중요한 것들은 대체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견되고 만들어졌다. 지구가 조그마한 세계라는 인식 역시 현대인들이 기원전 3세기라고 부르는 시절의 당시의 거대 도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비롯되었다. 그 무렵 알렉산드리아에는 에라토스테라스라는 인물이 살고 있었다. 에라토스테네스. 그를 시기하고 경쟁이 상대로 여겼던 어떤 사람은 그를 베타라고 불렀다고 한다. 베타는 알다시피 그리스어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이다. 알파와 베타. 에라토스테네스는 무슨 일을 하든 그 분야에서 여지없이 세계 둘째에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타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에라토스테네스가 손을 댄 거의 모든 분야에는 그는 베타가 아니라 아주 확실한 알파였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천문학자이다. 이자 역사학자, 지리학자, 철학자, 시인, 연극 평론가였으며 수학자였다. 천문학에서 시작하여 고통으로부터의 자유까지 그가 쓴 책의 제목만 보아도 책 제목 뭐라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그의 관심이 광범위하게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또한 유명한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책임진 도서관장이었다. 어느 날 거기서 그는 파피루스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 남쪽 변방인 시네스 지방, 나일강 첫 급류 가까운 곳에서는 6월 21일 정오에 수직으로 꽂은 막대기가 그림자를 드리우고 다시 남쪽 변방인 시네스 지방, 나일강의 첫 급류 가운데 첫 급류 가까운 곳에서는 6월 21일 정오에 수직으로 꽂은 막대기가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는다.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진날에는 한낮에 가까이 갈수록 사원의 기둥들이 들이우는 그림자가 점점 짧아졌고 정오가 되면 아예 없어졌으며 이때 깊은 우물 속 수면 위에 태양이 비쳐 보인다고 쓰여 있었다. 태양이 머리 바로 위에 있었다는 뜻이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쉽게 지나쳐버릴 관측 보고였다. 나무 막대기, 그림자, 우물 속에 비친 태양의 그림자, 태양의 위치. 처럼 단순하고 일상적인 일들이 무슨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으랴? 위에 그림 한번 읽어볼게. 알렉산드리아에서 잰 그림자의 길이에는 각 A를 측정할 수 있다. A. 그러나 두 개의 평행선을 제3의 직선이 지나면서 만드는 두 내각은 서로 같다는 간단한 기하학의 원리에서 각 A와 각 B는 같은 크기여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에라토스테네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각 A를 잼으로써 시네스와 알렉산드리아가 지표상에서 서로 7도 떨어져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계속 읽는다. 그러나 에라토스테네스는 과학자였다. 그는 이렇게 평범한 사건들을 유심히 봄으로써 세상을 바꿔놓았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다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실험 정신이 강한 학자였다. 그는 실제로 알렉산드리아의 막대를 수직으로 긋고 그 막대가 6월 20일 정오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을 직접 조사하였다. 결과는 그림자가 생긴다였다. 이에 에라토스테네스는 어떻게 똑같은 시각에 시네스에 꽂힌 막대기는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는데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림자를 만드는지 자문해 보았다. 땅바닥에 고대 이집트의 지도를 그려놓고 똑같은 길이의 막대기 둘을 구해다가
하나는 알렉산드리아에, 또 하나는 시네스의 수직으로 세워놓았다고 치자. 어느 때이든 간에 각각의 막대가 그림자를 전혀 들여오지 않는 시각이 있을 것이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그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건 그때 태양이 머리 바로 위에서 비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만약 두 막대기가 동시에 똑같은 길이의 그림자를 들이운다면 그것 역시 평평한 지구에서는 말이 된다. 태양광선이 두 막대기를 비스듬히 쪼이되 그 비추는 각도가 똑같다는 뜻이다. 그러나 같은 시각에 CNS의 막대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에라토스테네스가 보아하니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지구의 표면이 곡면이라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곡면의 구부러지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림자의 길이 차이가 클 것이다. 태양이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지구에 다다르는 태양의 광선은 지구 표면 어디에나 평행하게 떨어진다. 따라서 태양광선에 대해 각각 각기 다른 각도로 세워져 있는 두 막대는 따라서 태양광선에 대해 각기 다른 각도로 세워져 있는 두 막대는 서로 길이가 다른 그림자를 들이우게 된다. 그림자 길이의 차이로 따져보니 알렉산드리아의 시내에는 지구 면적을 따라 7도 정도 떨어져 있어야 했다. 다시 말해서 두 막대기 끝을 지구 중심까지 뚫고 들어가도록 연장한다면 두 막대기의 사이각이 7도가 된다는 뜻이다. 지구 둘레 전체가 360도이므로 7도는 전체의 50분의 1 정도이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사람을 시켜 시내에까지 걸어가게 한 다음 그 거리를 보폭으로 재봤기 때문에 시내가 알렉산드리아부터 대략 800km 떨어져 있다고 알고 있었다. 800km의 50배이면 4만 km. 이것이 바로 지구의 둘레인 것이다. 제대로 나온 답이었다. 그때 테네스가 사용한 도구라고 할 만한 것은 막대기, 눈, 발과 머리, 그리고 실험으로 확인코자 하는 정신이 전부였다. 그 정도만 가지고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의 둘레를 겨우 몇 퍼센트의 오차로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2200년 전의 실험치고는 대단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따라서 에라토스테네스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 행성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은 항해술이 뛰어났기로 유명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지구상 최대 항구 도시였다. 누구든 일단 지구가 그만한 지름을 갖춘 공모양을 하고 있을 줄 안다면 탐험 여행을 한다든지 미지의 땅을 찾아 나선다든지 혹은 한 발 더 나아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고 싶지 않았겠는가. 에라토스테네스의 시대로부터 400년 전에 이미 이집트의 파라오 네코가 고용한 페네키아의 선단이 아프리카 대륙을 일주한 적이 있다. 그들은 갑판도 없는 작고 약한 배로 홍해에서 출항하여 아프리카 동편 해안을 따라 내려갔다가 대서양을 타고 올라와 다시 지중해를 거쳐 돌아왔을 것이다. 이 서사시적 항해를 마치는데 3년이 소모됐다고 한다. 오늘날 3년은 보이저 우주선이 지구에서 토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에라토스테네스의 발견이 있은 후 용감하고 대담한 선원들이 여러 번 대항해를 시도했다고 한다. 그들이 모는 배는 실로 조막한 크기였을 것이다. 항법 도구라고는 초보적인 수준의 것들밖에 없었다. 추측 항법이 전부였으며 해안선을 따라갈 수 있는 데까지는 향했다. 처음 나선 바다일 경우에는 밤하늘에 뜨는 별자리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수평선을 기준 삼아 관찰하는 식으로 현 위치의 위도를 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경도를 알 수 없었다. 그러니 미지의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선원들은 낯익은 별자리를 보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혔을 것이다. 별은 탐험가의 벗이다. 별은 예전에 지구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에게 도움을 주었듯이 지금도 우주의 바다로 나선
우주인들에게 힘이 되어준다. 에라토스테네스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시도했겠지만 마젤란이 나타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지구를 일주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뱃사람 항해상은 원래 세상사에 능하고 진리를 따지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어느 과학자의 계산을 믿고 목숨을 건 도박을 하였으니 많은 이야기거리와 우용담이 오갔을 것이다. 에라토스테네스 시대에 만들어진 지구의는 지구를 우주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구의에서 탐험이 잘 된 지중해 지역은 기본적으로 정확했지만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부정했다. 코스모스에 관한 우리의 현대 자료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아쉬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1세기의 알렉산드리아의 지리학자 스트라본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지구를 일주하고자 나섰다. 되돌아온 사람들은 대륙이 앞을 막아 폐항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바닷길은 항상 거침없이 열려 있었건만 더 못 가고 돌아온 까닭은 오로지 자신의 의욕, 상실과 식량 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에라토스테네스는 대서양의 넓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이베리아 반도에서 인도까지 바다를 타고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살기 적합한 온대 지방이 한두 개 정도는 더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만약 괄호 열고 세상의 저편에 괄호 닫고 만약 누군가가 산다면 그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닐 것이니 우리는 그곳을 또 다른 세계로 보아야 마땅하다. 오케이, 다음에서 계속 이어가자.